6월 1일 양도세 중과가 이제 최고 30%포인트까지 가산이 돼서 75% 세율까지 나오죠. 여기에 이제 지방세까지 붙으면 82.5라는 어마어마한 세율이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세율이 너무 높고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쯤 되면 정부의 생각은 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매물이 많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역마다 물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양도세 중과에도 매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주택자 증여 이거를 또 손댈까라는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뉴스원에서 가져온 거고, 2021년 6월 2일까지 6월 2일 날 나온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집값 상승 기대감에 증여만 급증하고 있다. 고심 깊어진 정부, 연초 증여세 손질 논의 불발, 과세 정책 부담 커질 것 같다. 그러니까 연초에 이 증여세를 한번 손질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양도세 중과를 해도 매물이 안 나오니까, 야, 이제 이거 한번 증여세까지 다시 손대야 되나,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확정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염려하시지는 마세요.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보자는 거죠.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집값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물 출회 대신 증여 건수만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증여세 중과 카드가 쉽지 않아서 매물 유도를 위한 정부의 고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6월 2일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부터 새로 적용되는 양도세는 1년 이내 보유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3주택 이상과 조정 대상 매매할 경우 3주택 이상과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 6에서 45%에 최대 30%의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거 약간 기사가 조금 헷갈리게 나왔는데, 자,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일단 주택의 경우에 2년 미만 단기세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6월 1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1년 미만은 70%가 나오고요. 그리고 1년에서 2년이면은 6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넘어야 기본세율 6에서 45%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중과가 들어가면은 2주택 중과는 이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붙고요. 3주택 중과는 기본세율에 30%가 붙어요. 그래서 이론상 36에서 75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똑똑하신 분들이, 아유, 그럼 나 75% 맞느니 그냥 요거 60% 맞아야겠다. 단기세율. 아니면 70% 맞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 단기세율하고 중과가 동시에 적용하면요, 두 개를 같이 봅니다. 1번 단기세율일 때, 그리고 2번 중과일 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어떤 거 때릴까요? 높은 거. 네,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마세요. 네, 이거 다 해놨으니까.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조금 약간 애매하게 써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똑똑한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얼른 알아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광고를 없애는데 광고가 나오네요. 자, 단기이익을 목적으로 집을 산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4분의 3인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반납해야 되는 셈인데, 여당은 또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난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를 그대로 적용한다. 자,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요거 6개월 안에 주택을 안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한다는 거, 요거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확정된 것처럼 쓰는 거는 조금 그렇다, 아쉽다. 자, 그러나 당정이 기대했던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효과는
6월 양도세 중과 시점 전후로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있다. 4, 5월 주택 매매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인데 이는 2월 2사 공급 대책이 LH 땅 투기 사태로 타격을 입은 데다가 4월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83만 가구 주택 공급과 투기 규제 메시지가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래요. 오늘 이 LH 관련해가지고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무려 수사 인력이 1600명인가 1500명인가가 달라붙어서 했는데 구속은 20명. 그래요. 어쨌든 넘어가고요. 자,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4월을 분기점으로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에도 매도보다는 증여가 최선이란 분위기가 팽배해졌다고 귀띔한다. 임대 기간이 끝난 임대사업자도 실익을 위해서 증여를 선택할 것이란 얘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계산이라던가 그 배경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어떤 건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에 약간 땀이 나서 조그만 선풍기를 틀었는데 혹시 소음이 거슬리면 말씀 주세요. 자, 이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있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매물을 좀 이렇게 줄여야 돼요. 매물을 줄인대. 보유 물건 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럼 이 보유한 물건 수를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매도, 임대주택 등록, 그리고 증여. 이거 왜 있나요? 일단 정부가 가장 원하는 건 매도죠. 일단 정부가 가장 원하는 건 매도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임대주택 등록하는 걸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걸 없앤 겁니다. 임대사업자를. 자, 그리고 이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이렇게 더 올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지금 매물이 안 나와. 자,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에이씨, 이리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까? 이거 막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배경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원인이 있어요. 모든 그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이런 쭉 흐름을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지, 갑자기 이게 갑툭 튀로 이렇게 딱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증여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임대기간이 끝난 임대사업자도 실익을 위해서 증여를 선택할 얘기다. 자,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악수를 두고 있는 게 악수를 둘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임대주택 등록한 거 6개월 내에 팔아야지 중과 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일단 이거는 최소한 뭐 위헌이든 소급이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최소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버린 거지 지금. 안 그렇습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이건 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근데 이 6개월 안에 못 팔면은 중과가 되니까 뭐 LH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다주택자 입장이라고 했을 때 지금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오늘 수사 결과가 나온 LH는 딱 팔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싸게 매도할 거냐. 싸게 매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요 6개월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증여를 해버리면 되죠. 어떻게 증여하면 된다? 이때는 부담부 증여를 해버리면 돼요. 부담부 증여를 끼워가지고 하면은 요게 이제 양도세하고 증여세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중과 배제가 되거든요. 괜찮은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괜히 이렇게 말하면 막히려나? 어디 가서 말하지 맙시다. 아무튼 그거는 아시는 분만 아시는 걸로 일단 이렇게만 할게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주택거래 중 증여 건수가 303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106건보다
44.2%가 증가를 했고 이는 3개월 연속 증가세이자 올해 들어서 최다 증여 건수다. 이 내용이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1000에서 2000인데 요 지난해 비슷한 시기도 이미 그 전년도보다 많이 좀 올라간 거거든요. 엄청 많이 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려던 당정의 고심도 깊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호도 의원의 매물 출회를 막는 증여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지만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된 것으로 안다고 아쉬워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낮은 증여세율, 부담부 증여 등 편법 증여 잠깐만 이거 제가 기억하는데 이거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자 명확하게 합시다. 증여세율 지금 이분이 양가로 큰 따옴표지 않습니까? 그 큰 따옴표는 그냥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낮은 증여세율, 부담부 증여 등 편법 증여와 관리되지 않은 여러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서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크게 위축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낮은 증여세율, 이 낮은 증여세율은 뭐 대비 낮다는 거죠? 양도세 중과 대비 세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놨어요. 법령을. 지금 이게 이제 소득세,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인데 여기 보면은 6%, 15%, 24%, 최고 세율 45%거든요. 여기 이제 중과가 들어가면은 65, 75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면은 여기 20, 30, 40, 50인데 아니 이건 좀 너무하죠. 양도세 중과보다 증여세가 세율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세를 올려야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를 지금 누가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제가 소설을 하나 써볼까요?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율, 상증세율, 얘가 지금 6에서 45인데 요게 이제 10에서 50%인데 지금 이때는 요게 크잖아요. 근데 이게 중과가 들어가면 75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더 크잖아요. 얘가 50이니까 최고 세율이. 그럼 나중에 무슨 말 나오겠어요? 얘를 올리자고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소설 80%. 그러면 또 무슨 말 나오겠어요? 양도세가 너무 낮다. 이거 또 올리자.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뭐 계속 핑퐁 치나 이게? 그럼 뭐 100%까지 갈까 그러면? 아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예. 소설 써봤습니다. 소설. 아 근데 논리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 그렇게 되면은 뭐 상대적인 거를 다 높게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부담부 증여 등 편법 증여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부담부 증여 자체는 원리 원칙에 맡겨는 합법이죠. 그런데 이제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편법 증여, 우회 증여 이제 그 말일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부담부 증여는 다 편법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건 아니죠. 부담부 증여 자체는 당연히 이 법에서 보장한 합법적인 절세 방안인데 저 부담부 증여를 하면서 채무 부분을 떠안지 않는다거나 채무 부분을 누가 대신 내주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우회 증여, 편법 증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세무조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증여세를 높여 강제로 시장에 매물증. 아니 이미 지금 양도세를 높일 만큼 높여도 물건이 안 나오는 거를 이미 경험을 했는데 증여세를 또 높인다고 물건이 나올까요? 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만 윤 의원의 긴급 제안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속에서 구체화되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이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아니었나? 할까? 지금 요렇다는 거야 지금 이 기사가. 그래서 이제 정부도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가 깊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에 비해서 증여세가 낮은 데다 진짜 죄송합니다. 양도세 중과에 비해 증여세가 낮은 데다가 일단 매물을 주고 있는 게 실익이라는 판단에 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 이거는 좀 너무 답답해요. 저 같은 일개 개인도 뭐 충분히 예상을 했었고 매물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다른 분들이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좀 그러네요. 자,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증여에 따른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선 다주택자의 증여를 타깃으로 한 증여세율을 양도세 중과 같은 수준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결국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 결정사안이고 과세중과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이제 이 말이 나오니까 기사를 이렇게 쓴 건데, 저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증여세 인상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미 증여세율이 낮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걸 왜 양도세하고 비교를 하냐. 그 비교하기 좋은 OECD하고 좀 비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셔야죠. 이런 식의 징벌적 과세를 위한 제도 짬짬이가 아이고 제도 짬짬이란 말 나왔네. 시장 붕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어서 주식과 현금도 자산이고 부동산도 자산인데 부동산 자산만 계속 중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되시겠죠? 어떤 내용인지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주택자 증여 우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왜 이 기사를 봤냐면은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걱정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후속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후속 기사가 만약에 좀 많이 나온다. 그럼 그 많이라는 게 기준이 뭐냐? 일주일에 한 번이냐, 한 달에 한 번이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뉴스 기사를 좀 트래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저만의 약간 좀 그 정성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정량화로 만드는 게 좀 저의 어떤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성적인 기준에 있어서 뭔가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지금까지 확률로 보면은 그래도 한 6, 70%의 확률로는 뭔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트래킹하기 위해서 좀 본 거였고 지금 이게 연초에 한번 나오고 지금 최근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매년 공시지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실 분들은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증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오늘이 가장 싼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셔야 되고요. 근데 다만 증여를 하실 때 그 증여받는 수중자, 보통 자녀겠죠. 그 자녀가 소득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합법인지 편법인지 우회 증여인지를 잘 체크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정정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자. 증여하실 분들은 빨리 하자. 증여하실 때는 세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그냥 하자.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좀 이렇게 좀 대중 없이 하는 거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절친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절친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 될 때 몰아가지고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하반기는 굉장히 매물이 정말 씨가 마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6개월 내에 그 매도 피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손절하는 것들. 그러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물건들부터 나올 거예요. 좀 비인기 지역, 외곽 지역, 핵심 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 그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 중에 정말 괜찮은 절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물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정말 내가 보고 있었던 물건인데 내가 수용 가능한 가격에서 괜찮게 나왔다 그러시면은 저는 내 집 마련이라고 한다면은 투자용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이라면은 저는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반기 때 분명히 일부 대출 규제 완화 살짝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회도 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하시려면은 내가 관심 있는 물건들은 딱 찍어 놓고 있고요. 계속 그 시세를 체크하셔야 돼요. 실거래가 위주로.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레인지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인지에 딱 들어오면 바로 채갈 수 있는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다. 얼마 전에 제가 카톡을 보니까 카톡에 돌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공감 가는 그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투자를 하려니 불안해서 못하겠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자니 남들은 돈 버는 것 같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성인이기 때문에 책임은 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리스크 떠안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해서 그냥 전세에만 있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남들이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뭐 뭐라고 할 필요 있나요? 물론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있죠. 집값이 너무 올라버리면은.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집값이 떨어진 사람이 나 전세를 사는 나를 보고 뭐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이 뭐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나고 너는 넌데.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싫으면은 본인이 이제 리스크를 떠안고 움직이셔야죠. 그게 맞지 않을까? 성인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들 올해 이제 6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망을 해보시고 스스로 체킹하셔서 계속해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이 더 이렇게 길러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하세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